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옛날 과거 시험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어느 날 과거 준비생인 명문가 양반 아들 주용이는 기생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용이는 기생과 함께 술과 춤으로 정신없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세상을 다 가진 듯 한바구음을 지으며 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독불장군인 주용이 아버지 즉 명문가 양반인 장백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광경을 본 양반은 황당하며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3대 독자란 놈이 이렇게 바보 같은지. 너 이놈아 이번에도 낙방하면 그땐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어휴, 하나뿐인 아들놈이 어찌 이 모양인지. 하며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생은 양반에게 다가가 대감님, 저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손님 중에 기막힌 쪽집게 선생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하며 솔깃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옆에 바람잡이 진욱은 마침 너무 잘 오신 게 그 선생 거쳐가고 과거 급제 못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며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명문가 양반 장백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생이란 자가 대체 누구요? 하며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합격일 때 5천냥, 불합격일 땐 무보수. 백전백승, 과거 시험의 비밀 병기라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반 장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 주용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쪽집게 선생인 주호, 조수인 바람잡이 진욱, 그리고 기생 이렇게 셋이 과거 시험의 고객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대급 호구야 하며 기생은 어제 만난 양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문가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만 10채이며 논과 밭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한 양반의 아들, 즉 주용이 3대 독자 아들이며 정말 일자무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반의 관심은 모두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손쉽게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기생은 제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고 셋 모두 만장일치로 양반 아들인 주용이를 고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명문가 양반은 쪽집게 선생으로부터 아들이 장원급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과 동시에 과거 시험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마당에 무슨 수로 합격시켜 주겠다는 건지 하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시험은 제가 봅니다. 즉 대리시험을 보아주는 거지요. 하며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겁역을 하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겁역은 과거 시험의 답안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장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벌이는 자는 적발시 병역의 의무를 진 채 평생 과거 응시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부자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붙을 방법이 없는 부자는 제안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과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리 선점입니다. 이곳이 현재판이 걸리는 곳이라면 감독관들은 주로 현재판 주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명당 자리는 현재판이 걸리는 곳, 바로 맨 앞자리 가운데입니다. 라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양반 아들 주용이는 앞 감독관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맨 앞자리라냐 하며 당연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아시다시피 과거 시험은 2년에 단 한 번 때문에 그날 전국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하루에서 길어야 사흘 때문에 모든 합격자는 먼저 낸 답안지 100장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를 제일 먼저 보고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여기가 바로 과거 급제로 이어지는 명당 자리입니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명당 자리는 조수인 진욱이 선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문제를 다 풀고 신호를 보내면 조수인 진욱이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며 감독관이 시선을 끈 사이 저와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다음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모든 계획이 완벽히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답안지를 일찍 낸 사람은 감독관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변수와 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책으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을 들은 양반 아들인 주용은 별 생각 없이 장원급제한다는 기대감에 과거 시험 보는 날만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쪽집게 선생, 조수, 기생은 호구를 물어온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고객으로 기생이 양반 아들을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 아들이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녀간 다음 날, 기생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반과 양반 아들 주용이가 부자 관계가 아닌 과거 시험을 담당하는 감독관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독관들은 한동안 거벽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객이 되어 거벽을 잡기 위해 부자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생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감독관은 이미 기생이 거벽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생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거벽의 고객으로 뽑힐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연관된 자들은 도형에 처해지는데 자신은 도형에서 제외해 주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기생은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감독관들과 은밀한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을 시험 감독관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수인 진욱은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항상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분히 과거 시험 보면 1등, 즉 장원급제는 당연한데 시험을 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쪽집게 선생 주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평민은 그저 양반들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일 뿐인데 평민이 과거 급제한들 말단 관리직 받게 더하겠냐. 차라리 거벽으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하며 스스로 평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민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고자 문턱을 낮춘 과거 시험이지만 현실은 비리가 판치는 양반들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수진옥은 울먹이면서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쪽집게 선생 주호는 거침없이 답안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조수 진욱은 작전을 슬슬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양반 아들 주용 즉 감독관 주용은 드디어 거벽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모두 뜻대로 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쪽집게 선생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독관 주용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인 주용이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쪽집게 선생이 답안지를 내러 가기 시작하자 주호 넌 이제 끝이야 하며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답안지엔 주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쪽집게 선생 이름인 김주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요? 기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듯 했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기생은 이미 과거 시험 감독관들의 첩자인 상황에서 쪽집게 선생, 조수, 기생은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쪽집게 선생인 주호는 기생과 조수에게 이번 일 끝내고 거벽 접으려고. 나도 내 능력 시험해 봤으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 대신 너희들 새 출발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도울 거야. 하며 조수와 기생을 다독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꾼 주제에 물러 터져서는 의리까지 챙기고 난리야.
하며 쪽집게 선생 주호를 배신할 수 없었던 기생은 양심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감독관들의 계획을 미리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은 당황하지 않고 얼굴이 팔린 이상 작전은 그대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름만 똑같이 적어 놓으면 증거가 없으니 잡아놓을 수 없을 테지하며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남다른 비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호는 자신을 과거 시험장에서 몰아치는 감독관 주용에게 또 그러시면 무고죄로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며 회심의 미소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궁에서는 장원급제한 사내가 임금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장원 김주호 당도하였습니다. 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장원급제한 사내를 임금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들어오시게. 내가 이번에 과거 시험에 장원한 김주호인가? 익히 내가 써낸 문구를 봤다. 참으로 탁월하더군. 아니 장원급제자가 김주호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 걸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미리 사전에 모든 계획을 알았던 거벽 김주호는 자신과 똑같은 동명이인을 고객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고객을 찾아서 작전을 수행하면 감독관들도 속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역시 백전백승 신하 거벽 김주호지 않겠습니까? 감독관 주용은 황당함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고 동명인 김주호가 장원급제까지 되는 바람에 5천냥이 아닌 10,000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끝으로 사기단 셋은 해체하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평민은 장원급제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 높이 날아갈 수 없으니 그 시대의 평민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하늘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 옆에 돌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머슴을 하다가 나이가 들자 그 집에서 나와 그간 모아둔 돈으로 호숫가에 집을 짓고 조그만 배를 사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이 돌쇠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집에 와서는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다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몹시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호숫가라 자주 안개가 끼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자욱한 안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한치의 앞도 못 볼 정도인 것입니다. 아이고, 안개가 무척 심하구만. 이러면 방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네. 돌쇠는 변소에서 나와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당에 웬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척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당신은 누구시오? 사람이요? 귀신이요? 왜 이 밤에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오? 돌쇠가 깜짝 놀라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여인은 돌쇠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사정은 딱하지만 여기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니 재워줄 수가 없소. 미안하지만 저기 호수 반대편으로 가보시오. 그곳에 민가가 아주 많소. 그곳에 가면 좋은 집들이 많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게요. 돌쇠는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방도 하나여서 함께 자야 합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정말 안 됩니다. 제발요. 날이 너무 어두워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으니 딱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호수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다가 무슨 변고라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궁이 옆에서 잘 테니 부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돌쇠도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만 넘기고 가도록 하시오. 딱 하룻밤입니다. 그렇게 돌쇠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 말대고 안개가 자욱한 이 밤에 호수 반대편으로 간다면 호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던 이 여인은 집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돌쇠가 몹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돌쇠가 일을 나가 있는 사이에 집안일도 해놓고 밥도 맛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쇠도 어느새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쇠도 굳이 이 여인에게 나가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정이 들어버렸고 어느새 연모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곧 혼인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인이 자신의 각시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미모 또한 출중하고 집안일도 어떤 아낙네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돌쇠가 잠든 야심한 시간에 집을 나와 호숫가로 가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냥 산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것은 여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부인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게야. 날이 좋거나 춥거나 하여도 어찌 저리 물에 젖어서 올까? 이번에는 부인을 몰래 따라 나서야겠다. 어느 날 부인이 돌쇠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돌쇠는 부인의 인기척이 없자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호숫가에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돌쇠는 다시 들어와 자는 척하며 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밤에 부인이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인을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인이 호수로 주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부인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쇠는 부인에게 들키지 않게 집으로 급히 가서 아무 일 없단 듯이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부인에 대해서 그동안 몹시 궁금했던 것들을 돌쇠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그러고 보니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리고 어제는 이 추운 날 호수로 들어간 것이오. 또 어찌 그리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소? 나에게 말해주면 안 되겠소? 돌쇠가 부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진지하게 물으니 부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호수에 살고 있던 이묵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승천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조만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는 깜짝 놀라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가버리겠다니요. 날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가야만 합니다. 지금 안 가면 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려는 듯하였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서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아니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몇 년인데 이렇게 나를 버리고 혼자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혼자 산단 말이오? 당신이 사람이 아니어도 좋소.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돌쇠가 간곡히 울며 불며 이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손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돌쇠의 집은 순식간에 온통 물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부인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나마 물에 잠기지 않은 곳에서 서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무기야, 내가 하늘에 오를 때를 놓쳤으니 더 이상은 하늘에 오르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인간들과 함께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
내 너를 이제 돌로 만들 것이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돌쇠는 벼락을 보고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 돌쇠와 부인은 함께 벼락을 맞고 갑자기 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된 부부가 강원도 삼척 어딘가에서 아직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아끼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몸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머리도 총명하고 품성도 아주 선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청년이지만 단 하나 재물복이 없어서 그의 집안은 해마다 갈수록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모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시절에는 머슴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돈 있는 양반이 최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돌쇠만 보면 속으로 좋아라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기 돌쇠 지나간다. 아이고 아니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늠름하게 생겼는가. 얼굴도 저렇게 늠름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마을 으뜸이고 성품 또한 얼마나 선한지. 그렇게 처녀들은 돌쇠만 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놓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쇠와 혼인을 하라고 부추기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돌쇠한테 혼인하자고 해보지. 안 돼 돌쇠의 집안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잖아. 거기다가 늙으신 노모도 계신다던데 하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늘 외롭게 노모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돌쇠가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무릉덩이에 알몸으로 빠진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저렇게 물에 빠진 거지? 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지? 이를 어쩐다 구해는 줘야겠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알몸의 처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그대로 두면 처녀가 죽을 것만 같아서 처녀를 구해주기 위해 무릉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강에서 건져 올린 후 돌쇠는 자신의 웃옷을 빨리 벗어서 처녀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돌쇠의 덕택에 살아났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녀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녀에게 어쩌다 물에 빠지게 되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어디 사는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저희 집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가십시오. 저희 집에는 제 어머니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처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그럼 잠시만 여기에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곧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혼자 집으로 가서 어머니 이저고리와 치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건네며 옷이 남루하지만 우선 이것이라도 입고 가십시오. 처녀는 돌쇠가 건네주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라고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는 옷을 다 입고서야 부끄러움이 좀 가셨는지 자신의 사연을 돌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19살로 이름은 꽃분이었습니다. 건너 마을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산에 나무를 캐러 나왔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목욕을 하려고 강물에 옷을 벗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에 벗어 놓은 옷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온니 깊은 무릉덩이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행히 돌쇠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그런 사연을 말하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도 늠름하게 생긴 분이 있을까? 내 혼인을 한다면 이런 서방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더군다나 성품도 좋으시니 이분을 내 서방님하고 싶다. 그런데 그만 꽃분이는 돌쇠에게 넋이 나간 바람에 마지막 말을 실수로 입 밖으로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분을 내 서방님 하고 싶다. 내가 찾던 서방님이야. 그 말을 들은 돌쇠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이 또한 부끄러워서 얼굴이 잔뜩 빨개졌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꽃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몰랐지만 미모가 아주 빼어난 것입니다. 아주 어여쁘구나. 말하는 것도 격식이 있어. 또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산다니 효성도 깊은 것 같아. 나도 이런 낭자와 혼인했으면 좋겠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낭자가 방금 하신 말이 진심이시라면 저와 다시 이 강가에서 만나지 않으시렵니까? 꽃분이는 돌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그날부터 이따금씩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강가에서 만나 연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둘은 서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얼마 안 있어서 혼인을 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돌쇠의 혼인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처자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혼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까지 돈 없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을 아깝다. 마을 처녀들은 돌쇠의 신부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부러워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쇠의 마을 처녀들은 꽃분이의 아름다운 외모와 고운 성품에 다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꽃분이의 마을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꽃분이는 마을에서도 총각들이 늘 혼인을 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신부감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마을 남자와 혼인을 한다. 하니 꽃분이네 마을 총각들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꽃분이를 데려가냐고 씩씩대며 돌쇠의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따지듯이 찾아온 꽃분이 마을 총각들은 돌쇠의 늠름한 풍채와 착한 성심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혼례를 하게 되었고 기다리던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부터 온 나라에 웬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비는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례를 치러야 하기에 꽃분이의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위해 혼례복을 입은 돌쇠와 일행들이 강가로 나와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서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꽃분이도 혼례 준비를 마치고 돌쇠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에 돌쇠가 강을 건너오지 못하니 꽃분이는 집 앞마당에 나아가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강가에 사모관대를 한 돌쇠가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와 끝분이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 측 일행들은 혼례를 못할 것이라 여기고 다음날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니 다시 돌쇠와 일행이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강을 건너려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결국 또 강을 건널 수 없으니 모두들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또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강을 건너려니 맑았던 하늘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연거푸 같은 일이 발생하니 양쪽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강을 건너려고만 하면 비가 오니 무슨 조화인가. 아무래도 옥황상제께서 저들의 혼인을 막으려는 모양일세.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게 아무래도 이 혼인은 힘들겠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당들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혼례는 올려서는 안 되네. 만일 계속 이렇게 혼례를 올리려 한다면 강물이 다 불어나서 이 마을을 덮칠 것이야.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관두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꽃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강을 건널 것이요.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혼례를 치를 겁니다. 하늘도 비도 날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돌쇠는 그렇게 강 앞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꽃분이도 강가로 나와서
그런 돌쇠가 강을 건너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강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이튿날도 다음 날도 계속 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비가 그치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일주일이 넘도록 내렸습니다. 돌쇠와 꽃분이의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에게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댔습니다. 안 그러면 무당말대로 마을이 온통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둘만 포기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강 건너를 바라보며 비를 맞고 있던 두 사람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두 사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돌쇠와 꽃분이가 있는 강가 근처에만 구름이 걷히더니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마을에서 멀찌감치 돌쇠와 꽃분이가 있는 곳에만 날이 밝고 비가 멈추니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옥황상제께서 둘의 연정에 감동을 했나 보네. 그래서 저곳에 비를 멈춰주셨나 보네. 아이고 신기한 일이구만. 아니 여기는 이렇게 비가 잔뜩 오는데 어찌 바로 앞에는 해가 쨍쨍하단 말인가. 아니 드디어 둘의 혼례를 하늘이 허락을 하신 게로구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에게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갑자기 자신들을 비춰오는 햇살 덕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멈춘 덕에 돌쇠와 일행들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오실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제 마음과 서방님의 마음이 하늘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을 들었다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소. 우리가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했다면 우리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고 혼자 쓸쓸히 늙어갔을게요. 자 어서 혼례를 올리러 갑시다. 우리들의 지극한 마음이 하늘이 알아주신 것 같소. 둘은 드디어 하늘의 허락을 받은 아주 축복받은 신랑 신부가 된 것입니다. 돌쇠와 꽃분이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비가 오랫동안 오면 금실 좋은 부부가 강을 건너게 하여 비를 그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혼인을 안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들도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 아주 힘이 센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돌쇠는 힘이 센 장사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농사일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들의 노사를 도와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돌쇠를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쇠의 윗 마을에는 먹새라는 머슴이 그리고 아랫마을에는 칠복이라는 장사치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 두 사람도 마을에서 힘이 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을에는 힘을 겨룰 상대가 없어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마을의 힘센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서로 한번 겨루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러던 어느 날 윗마을 머슴인 먹새가 주인의 심부름으로 돌쇠네 집에 쌀 한 섬을 실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먹새는 쌀 한 섬을 싣고 돌쇠의 집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집에 돌쇠라는 이가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했었지.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겨뤄봐야겠구나. 이 쌀을 가져가서 갑자기 냅다 던지면 잡지 못하겠지. 쌀 한 가마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지. 한편 돌쇠도 자신에게 쌀을 가져다 주는 먹새가 힘이 센 장사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먹새와 힘을 겨뤄볼 심산으로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먹새가 돌쇠의 집에 도착해 쌀을 내리며 두 손으로 쌀 한 섬을 돌쇠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옛다 여기 쌀 받으시오. 힘센 장사라 들었는데 이 정도면 너끈하지 않겠소. 그러자 돌쇠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 날아오는 쌀 한 섬을 한 손으로 턱 받아서 가뿐히 바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놀란 먹새는 돌쇠가 자신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힘이 세지만 쌀 한 섬을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날아오는 쌀 한 섬을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받으시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거 당신이 저보다 힘이 세시군요. 이거 괜히 제가 앞으로 함부로 힘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요. 저는 당신에 비하면 장사가 아닌 게지요. 아니 자네도 힘이 무척 좋은 것 같구만. 어찌 쌀 한 가마니를 던질 수가 있나. 내가 본 장사 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세나. 가끔 놀러와서 나랑 탁주나 하시게.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고 먹새는 돌쇠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돌쇠가 사는 마을 인근 지역에서 큰 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관찰사가 여는 행사였고 여기서 장원을 하면 돈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센 돌쇠가 참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랫마을 장사 칠복이는 물론 돌쇠도 활쏘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좋으니 활도 아주 잘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은 활쏘기 대회에서 승부를 겨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회장에서 칠복이가 돌쇠를 보더니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저 농사나 지으면서 먹고 사는 주제에 힘 좀 쓴다고 거들먹거린다지. 오늘 아주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진짜 장사가 어떤 것인지 내 보여주지. 뭐라고 이봐. 나는 자네에게 아무런 억하 심정이 없고 그저 힘을 겨루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찌 그렇게 사람 기분 상하는 말을 하는가. 내 비록 농사짓는 농사꾼이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돌쇠가 씩씩대니 칠복이는 그런 돌쇠를 더 놀려댔습니다. 활쏘기 대회 전에 길을 팍 눌러주려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힘은 세나 심성이 좋지 않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했습니다. 이런 칠복이한테는 돌쇠가 얕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 말하는 뽐새를 보니 숟가락도 힘도 부족해 보이는데 어찌 저런 것을 장사라고. 너희 마을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든 노인들만 있나 보지. 그러니 돌쇠는 당장 칠복이를 저 멀리 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억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놈 내가 활쏘기에서 네 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그리고 앞으로는 힘자랑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활쏘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칠복이가 활을 쏘았습니다. 칠복이의 화살은 정확히 관역으로 날아갔는데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어찌나 세던지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칠복이의 화살은 관역을 뚫고 관역 뒤에 있는 나무에 꽂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활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면 관역이 뚫린단 말인가. 화살을 맞으면 뼈도 못 추리겠구만. 과연 윗마을 최고 장사로구만. 오늘 대회는 저자가 1등인가 보네. 라고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활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는 그런 칠복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례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쇠가 힘껏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니 엄청난 굉음을 내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관역 뒤에 있는 나무도 뚫리더니 그대로 뒤에 있던 바위에 화살이 꽂혔는데 그 바위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바위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만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도 광경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힘이 셀 수가 있단 말인가.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떠냐. 이래도 내가 힘이 약해 보이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이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하구나. 나는 인정 못한다. 돌쇠는 성난 표정으로 칠복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장이라도 한 대 때릴 분위기였습니다. 칠복이는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센 돌쇠가 자신을 해코지라도 할까 두려워 멀찌감치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랫마을 먹새도 윗마을 칠복이도 힘으로 이기게 된 돌쇠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돌쇠를 인근 마을의 최고의 장사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대회를 주최한 관찰사는 돌쇠를 불러 자신의 호위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출세까지 하게 되니 돌쇠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돌쇠였지만 그쯤 되니 슬슬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고 그 자신감은 곧 자만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시간이 흘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변했다며 혀를 차면서도 감히 돌쇠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돌쇠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힘 때문에 출세까지 했지만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이 돌쇠가 말을 타고 마을 언덕을 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한 젊은 여인이 역시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가까워지다가 결국 두 사람이 언덕의 좁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길을 비켜라라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감히 자신의 앞을 막는 이가 누구인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젊은 처녀가 타고 온 말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이 처녀는 말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바닥에 닿는 순간 벌떡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떨어지던 말을 안아 들고는 떨어진 절벽을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저런 장사가 있다니. 그것도 젊은 처자가 아닌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돌쇠는 반대로 말을 몰아서 힘껏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쫓아오는 처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돌쇠를 쫓아온 처녀는 내 이름은 향단이다. 내가 너한테 지금 벌을 줄게야. 앞으로 오늘 일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너 이 팔로 몹쓸 짓을 많이 했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괴롭혔을까. 하면서 돌쇠의 한쪽 팔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한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돌쇠는 그저 자신의 팔을 이 처녀가 어루만졌을 뿐인데 팔이 그냥 부러져 버리자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이어서 처녀가 돌쇠의 한쪽 다리를 만지며 이제 그만 뛰어라라고 하자 이번에는 한쪽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향단아 그만하자.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리고는 갑자기 처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이는 없다고 생각했거늘. 저런 어린 처녀가 저런 괴력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저 처녀가 보기에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는지 알겠구나. 돌쇠는 이 사건으로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이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를 관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비를 닮아 힘이 무척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가 보아하니 자신의 아들이 모두 자신의 힘만 믿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행패가 심한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불편한 몸으로 마당에 나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주먹 크기만 한 돌을 가져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들이 돌을 가져오자 멀리 앞에 큰 나무를 가리키며 여기서 돌을 던져 나무를 맞추어 보거라고 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돌이 나무에 맞아서 껍질이 벗겨지며 튕겨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돌쇠의 아들은 아주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돌쇠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나무에 마치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 이런 몸으로 어찌 저리 할까? 내가 힘이 아주 세다고 생각했는데 땅 위에 하늘이 있었군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찌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늙고 심지어 부상까지 입은 몸이니 이제는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돌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다쳤지만 너보다는 힘이 세다. 이런 내가 며칠 전 마을 언덕에서 어린 처자가 한번 만지기만 했는데도 팔과 다리가 부러졌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힘 가지고 자랑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말거라. 언젠가 아버지처럼 될 수가 있다. 이에 아들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돌쇠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힘만 믿고 행패를 부리는 일을 관두었습니다. 그 이후 돌쇠와 아들은 자신들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쓰며 늘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돌쇠의 가족들을 다시 좋아라 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돌쇠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도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처럼 땅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꽃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음씨 착하고 아주 성실하였고 효녀였으며 우서른을 공경하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외모가 어지간한 우락부락한 남자와 같이 생긴 바람에 그녀와 혼인할 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찾아도 꽃분이를 보고는 모두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성품보다는 우선 외모를 보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딸을 보고는 꽃분이의 아버지는 아이고, 꽃분아 어쩐다냐? 너도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 신랑을 구할 수 없구나. 아버지, 저도 가끔 강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남정네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살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아비 닮지 말아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미안해. 모두 내 엿보구나. 아버지는 그런 꽃분을 딱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착한 꽃분이는 정성껏 아버지를 잘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좀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버지는 젊은 시절 다리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혼자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간신히 두 식구가 입에 풀칠이나 하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30살이 되도록 처녀로 늙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분이 아범 그거 들었나? 산 너머 마을의 매파가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사는 노총각 돌쇠라는 자의 배필을 구한다. 꽃분이도 이제 시집 가야지 어때? 아니 그게 정말인가? 매파를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주막에 한번 가보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말을 듣고 곧장 주막으로 아픈 다리를 끌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매파가 있었고 꽃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이웃 마을 돌쇠라는 총각과 맺어주자고 매파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둘의 나이가 30이 넘은 것도 비슷하고 집안 살림이 어려운 것도 비슷하니 매파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곧 마을에 가서 소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들고 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꽃분아, 내가 너의 혼처를 구해왔단다. 아버지 혼처라뇨.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산다고 했잖아요. 이거사 내가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너도 함께 살 짝을 찾아야지. 아비가 그래야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 이웃 마을에 돌쇠라는 노총각이 있어. 너와 짝을 지어 주기로 매파와 이야기해놨으니 꼭 이번에는 혼인을 하거라. 이 아비 소원이다. 알겠어요. 근데 돌쇠라는 분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요. 아마 저를 보면 혼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꽃분이와 아버지는 돌쇠라는 노총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꽃분이의 아버지는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슬퍼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홀로 치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꽃분이에게 꼭짝을 찾아서 혼인을 하라고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터이니 꼭 혼인을 해야겠구나. 아버지께서 혼처를 구하셨다던 노총각의 이름이 돌쇠라고 했던가. 산 건너 이웃 마을이라고 하였겠다. 꽃분이는 돌쇠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비를 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 넘어서 드디어 한산골 작은 마을에 들어선 꽃분이는 날이 저물어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꽃분이 말하니 한 노인이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한 칸 내줄 테니 묵고 가시오. 그렇게 꽃분이는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노인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꽃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꽃분이가 찾던 돌쇠가 바로 이 노인의 아들이었고 이 집이 돌쇠의 집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인 노인은 워낙 살림이 가난해서 차마 장가갈 미천을 준비하지 못해 매파에 주선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장가를 보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꽃분이 직접 찾아오니 이 노인은 무척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대화를 나눠보니 꽃분이의 성품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노인은 꽃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꽃분이와 노인이 반가워하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침 돌쇠가 늦게까지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돌쇠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못생겼고 등은 굽어 고추등에 다리까지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처자는 누구십니까? 돌쇠가 웬 처자가 집에 와 있으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냐? 몇 년 전에 너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이웃 마을 꽃분이라는 처자란다. 예, 정말입니까? 그 혼사는 없던 일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쇠님이시죠? 그러자 돌쇠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뒤로 돌리고는 말했습니다. 뵙게 되어 너무 좋지만 허나 내 어찌 이 몰골로 혼인을 하겠습니까? 그대는 나에겐 너무 과분합니다. 제 꼴을 보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돌쇠는 자신의 외모와 불편한 몸을 보고 혼인할 여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니 꽃분이는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생긴 외모가 좋지 않아 여지껏 혼인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기 계신 부친과 돌쇠님을 뵈니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부대 약속대로 저와 혼인을 하시지요. 꽃분의 말에 돌쇠는 믿기지 않아 하면서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간소하게 작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다음 날부터 꽃분이와 돌쇠는 부지런히 함께 일을 나섰습니다. 꽃분 있는 마을 이웃들의 온갖 자비를 돕고 돌쇠 또한 성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온갖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실한 부부의 소문은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비록 외모는 모자라지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일감을 맡겼습니다. 꽃분과 돌쇠는 일을 맡으면 대충대충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이들 부부는 어느 정도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미천으로 집 근처에 논과 밭도 사고 소까지 사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실한 부부가 드디어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필 나쁜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또였습니다. 이 사또는 정말 악질 탐관오리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틈만 나면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돌쇠나 꽃분이가 무척 가난했기에 이 사또의 표적이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땅도 사고 소도 사면서 마을에서는 잘 살게 되니 이 사또는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와 꽃분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세금이라고 뜯어갔고 마을에 새 관청을 세운다고 뜯어가고 어느 날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소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또는 돌쇠와 꽃분이의 재산을 조금씩 뜯어가더니 결국 돌쇠와 꽃분이는 어렵게 마련한 땅까지 모조리 뺏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야.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어찌 선량한 백성들을 이토록 수탈할 수 있는가. 돌쇠의 아버지는 사또의 횡포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쇠는 분했지만 사또의 권력이 너무나 강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돌쇠를 위로하며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나무를 캐고 작게 농사도 지으며 살아가요. 그래, 그럽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또가 다 뺏어갈 것이요. 도저히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돌쇠와 꽃분이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여 한참을 산 속으로 들어가던 돌쇠와 꽃분 부부는 날이 저물자 산골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뉘시오. 뉘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요. 집에는 한 할머니가 나오며 돌쇠와 꽃분이를 보며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는 길을 가던 사람들인데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소?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그럼 들어오시오. 누추해도 하룻밤만 참으시오. 할머니는 그들을 방으로 들였고 약간의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 산골에 산지 오랜데 사람 만나본 적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네. 무슨 사연으로 이리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나. 할머니의 물음에 돌쇠가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는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성심이 고운 사람들 같은데 어찌 이런 못된 세상을 만나서 고생인가.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든 돌쇠와 꽃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날이 밝자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맞길을 나서려는 돌쇠와 꽃분이에게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웬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 그리고 파란 표주박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재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송구한데. 아유 이것들은 내가 자네들 부부가 딱 해서 주는 것이야. 밖에나 자네들 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잘 돼야 한다네. 이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은 가다가 시장하면 먹고 마시게. 그리고 이 파란 표주박은 어디 몸이 아프면 마시게. 그러면 나을 게야. 그러니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것들을 잘 챙겼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터전을 찾던 두 사람은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돌쇠의 말에 꽃분이도 자신의 줄인 배를 부여잡고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맞네요. 할머니께서 나무를 주신 것을 지금 먹어봐요. 조금 요기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걱우걱 나무를 씹어서 삼키고 목이 메이자 빨간 표주박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꽃분이의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돌쇠의 불편한 허리와 다리가 고쳐지고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서방님 갑자기 어째 이리 잘생겨지셨나요? 부인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고와요. 꼭 선녀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갑작스럽게 변한 외모를 보고 몹시 놀라하며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찰나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소리가 나 있는 곳으로 급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 차림을 한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절벽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맥을 짚어보니 맥이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꽃분이가 할머니가 준 파란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서방님 아플 때는 이걸 마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쇠가 그걸 이 사내에게 먹이고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겁니다. 서방님 이야기 효과가 있네요.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때 많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내를 에워싸고 돌쇠와 꽃분이를 포박하고 한양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옥에 갇혀 사나흘을 보내는데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내가 둘에게 찾아와 갑자기 절을 하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사내를 따라가 보니 글쎄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인 것입니다. 또한 반갑게 맞이하는 임금은 부부가 구해준 사냥꾼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하며 그간 일들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쇠는 이리이리하여 산으로 들어갔으며 임금님을 만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경노하여 마을 사또를 파면하고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후 돌쇠와 꽃분이는 마을로 돌아가 뺏어간 땅과
임금님이 하사한 기와집과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보이는 외모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의 백제에는 지금의 충남 예산 지역 어느 고을에는 돌쇠라는 장님과 꽃분이라는 그의 어린 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 꽃분이는 아주 아름다웠으며 심성 또한 무척 착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부터 장님인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와서는 아버지 끼니를 차려주었습니다. 또한 거동을 잘못하는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어여쁜 처자와 혼인하고 싶어 하는 집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돈깨나 있는 집에서는 꽃분이를 며느리 삼으려 했지만 소경인 아버지 돌쇠를 홀로 놔두고 혼자 시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혼처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효녀라고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길을 가다가 그만 앞에 놓여진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넘어지면서 손에 든 지팡이를 손에서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다리야. 그런데 지팡이가 어디에 간 거지?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돌쇠는 지팡이를 땅을 더듬으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한 스님이 그런 돌쇠를 보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리 도와주시니. 돌쇠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근처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고 스님은 돌쇠의 다친 다리를 살펴봐 주었습니다. 상처를 살피고 치료해 준 스님과 돌쇠는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스님은 홍법사의 법당을 짓는 일을 맡은 성공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성공 스님은 담소를 나누고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연이지요. 바로 부처님의 뜻 말입니다. 부디 우리 홍법사의 큰 시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저보고 큰 시주를 하라니요. 제가 어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겠습니까? 저는 가난하여 먹고 살 양식도 없는 데다가 보시다시피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홍법사의 큰 시주를 맡겠습니까? 청은 감사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돌쇠의 거절에도 이성공 스님은 계속해서 돌쇠에게 큰 시주가 되어 달라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권유에 못 이겨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계속 그리 말씀하시니 마냥 거절할 수도 없겠습니다. 저에게는 재물도 땅도 없고 그저 효성지극한 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라도 절에 데려가서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스님은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마침 절의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큰 시주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약속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 돌쇠는 자신이 했던 말을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딸을 절에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절에 가서 살아야 한다니. 돌쇠는 계속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꽃분이는 반기며 돌쇠에게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찌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것이죠? 연유를 묻는 딸에게 돌쇠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시기로 하셨다면 이 딸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절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우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일인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 아버지 건강을 부처님에게 빌고 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약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 우세요. 아우, 아유,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꽃분아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정말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서 들어와서 진지부터 드세요. 시장하시겠어요?
꽃분이는 아버지를 잘 위로하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꽃분이도 젊은 처자인데 어찌 절에 가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인지라. 꽃분이를 데리러 홍법사의 스님이 돌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꽃분아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버지가 너를 절에 바치는구나. 아버지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세요. 돌쇠와 꽃분이는 눈물로 작별을 하고 꽃분이는 홍법사의 스님을 따라서 절로 향했습니다. 홍법사는 제법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스님과 꽃분이는 며칠을 내리걷고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시 나루터 인근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큰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 배는 꽃분이가 쉬고 있는 나루터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 배는 중국의 사신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사신이 나루터에 앉아있던 꽃분이의 얼굴을 보고는 배를 나루터에 대고 황급히 배에서 내려 꽃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에는 스님과 나밖에 없는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신 일행을 꽃분이는 당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신 일행이 갑자기 꽃분이 앞에 서서는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황후마마를 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한 말에 꽃분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해하는 꽃분이를 보고 사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나라의 황후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황제의 꿈에 신께서 나타나시어 새 황후가 백제 땅에 태어나 장성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황제의 명을 받아 예물을 가지고 황후를 모시러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황후께서 계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러니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알 수 없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스님이 꽃분이를 보며 이것 또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이 저자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기도 합니다. 저 사신들과 함께 가서 잘 사시오. 저들의 말대로 전생의 황후였을 겁니다. 소경인 아버지를 잘 공양해서 다시 인연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님의 말에 꽃분이는 결심하고 스님에게 사신이 준 혼인 예물을 시주 대신 모두 주었고 스님에게 소경인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신의 말대로 황제를 만나 혼인하고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에도 황후가 된 꽃분이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중국의 뛰어난 장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인에게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관음보살상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상이 완성되자 그것을 배에 싣고 그리운 아버지가 계신 백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편 그때 곡성군의 어느 고을에는 성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덕이라는 처녀도 꽃분이 못지않게 아주 효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일부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놔두고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너무 안쓰럽지 않았겠습니까? 성덕아, 너 혹시 일부러 말 못하는 척 하는 것 아니지? 행여라도 이 어미 때문이라면 그러지 마라. 난 혼자 있는 게 좋다. 네가 벙어리가 된 것이 다 내 탓이라 생각이 드는구나. 제발 이제 말 좀 해보아라. 그러나 성덕은 어머니를 속이더라도 몸이 약하고 잔병이 많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성덕은 말 못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휴심 깊은 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 3년이 지나 성덕의 어머니는 그간 지병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덕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덕은 정말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날 아무개시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거라 성덕아.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덕은 어머니 말씀대로 아무개날 아무개시의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커다란 배 하나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배지?
아니 그런데 배 안에서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덕의 눈에 다가오는 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덕은 배가 가까이 오자 궁금해서 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곳은 관음보살상이 아닌가? 하늘이 보내신 것인가? 성덕은 너무나 깜짝 놀라하며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 있던 관음보사의 상을 업었습니다. 무거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상을 들쳐업고 그곳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근의 마을을 돌던 성덕은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이 관음보살상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 없구나.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도 없고 어찌할까? 성덕이 그렇게 고민하며 지금의 곡성군에 있는 한 고개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이고 성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보살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토록 가볍게만 느껴지던 관음보살상이 갑자기 너무나 무거워져서 그것을 들고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구나. 아무래도 이곳이 바로 이 관음보살상을 모셔야만 하는 곳이 여긴가 보구나. 성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관음보살상을 모시기 위한 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절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자 성덕은 절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관음보살상이 모셔지고 관음사가 세워진 산을 성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산이라 이름 짓고 그녀의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요녀가 덕을 쌓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꽃분이와 성덕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효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